지난달 23일, 통장에서 48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62살, 이종현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내도 자식들도 모릅니다. 7년째,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사라집니다. 누군가는 제게 물을 겁니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걸 묻고 있습니다. 매일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7년 3개월. 2017년 9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아내, 학교 가는 막내딸. 저는 그해 8월에 정년퇴직을 했고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침 9시쯤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없었습니다. 주소만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뜯어보니 편지지 한 장.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종현 씨, 저를 기억하시나요? 25년 전 부산 해운대 앞 횟집. 당신은 저에게 다시 연락할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지만 저는 당신이 남긴 것을 키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24살입니다. 대학을 졸업했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 달에 한 번 아이의 생활비 일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 줄에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편지가 왔습니다. 답장이 없어서 다시 씁니다. 제 이름은 정미선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1992년 여름, 당신은 부산 출장 중이었고 저는 그 근처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당신은 한 달에 두세 번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에게 전화번호를 주셨습니다. 그 후로 전화는 없었습니다. 3개월 뒤 저는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992년. 저는 당시 35살. 중견 건설회사 과장이었고 현장 관리 때문에 부산을 자주 오갔습니다. 정미선. 그 이름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밝은 목소리, 웃는 얼굴. 그리고 그날 밤 술을 마셨습니다.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잊었습니다. 아니, 잊으려 했습니다. 두 번째 편지 아래에는 사진 한 장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 단정한 정장 차림. 이력서 사진 같았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아들이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48만 원. 왜 48만 원이었냐고요? 딱히 이유는 없었습니다. 너무 적으면 안 될 것 같았고, 너무 많으면 아내가 눈치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첫 송금 후, 저는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라도 올까? 혹은
더 요구하는 내용이 올까?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다시 같은 금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뒤, 세 번째 송금을 한 날, 편지가 한 통 더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는 지금 면접을 여러 군데 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없다. 그 말이 왠지 가슴에 남았습니다. 제게는 결혼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은 대학생, 작은 딸은 고등학생. 그리고 지금 제게는 또 하나의 아들이 어딘가에 존재했습니다. 아내는 몰랐습니다. 딸들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모르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송금은 계속됐습니다. 매달 23일. 항상 같은 날. 왜 23일이었냐고요? 제 생일이 23일입니다. 그 날짜를 선택한 이유는 기억하기 쉬워서였습니다.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규칙적이어야 했습니다. 날짜가 매번 바뀌면 실수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매달 23일, 통장에서 48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숨겼냐고요? 제 통장은 결혼 전부터 쓰던 개인 계좌였습니다. 아내와는 공동 계좌가 따로 있었고 생활비는 거기서 나갔습니다. 제 개인 계좌는 퇴직금과 몇몇 적금 만기금이 들어 있었고 아내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신 돈은 당신이 알아서 쓰세요. 결혼 초부터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다행이었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해마다 48만 원씩 12개월 1년에 576만 원 7년이면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 돈이 어디론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모르는 채로 살았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목소리도 제가 아는 건 계좌번호뿐이었습니다. 2019년 봄 편지가 또 한 통 왔습니다. 아이가 취직했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본인이 원하던 곳입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송금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안도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다음 달 23일, 저는 또다시 48만 원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달 같은 금액을 보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달 23일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1년, 2022년 딸들은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큰딸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노후 자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통장 정리 좀 해요. 은행 금리도 알아보고 재테크 상담도 받아봐요. 저는 매번 나중에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제 통장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매달 23일 48만 원씩 빠져나가는 내역을 아내가 보게 되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2023년 여름 큰딸이 결혼했습니다. 예식장에서 저는 답사를 했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으면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요. 작은 애도 곧 독립할 텐데 우리 노후 준비 좀 제대로 해야죠.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제 통장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017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71개월 3,408만 원. 제 퇴직금의 거의 절반이 그렇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그 아이에게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없다면 최소한 이 돈만큼은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 10월, 작은 딸이 집을 나갔습니다. 직장이 수도권이라 원룸을 얻었습니다. 이제 집에는 저와 아내 둘만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저녁 저와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요? 일본이라도 다녀와요. 노후 자금 계산 좀 해봐요. 나중에 요양원 들어갈 돈도 생각해야죠. 저는 매번 적당히 대답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통장에 돈 얼마나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물어보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 5천 정도. 실제로는 2천만 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믿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네요. 우리 노후 자금으로 충분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2024년 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복통, 검사 결과 담석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800만 원. 보험 처리 후에도 자부담금이 30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저는 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1,680만 원. 300만 원을 내고 나면 1,380만 원. 하지만 이번 달 23일에는 48만 원을 또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고민했습니다. 이번 달만 건너뛸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국 300만 원을 병원에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23일이 되자 48만 원을 또 보냈습니다. 이제 제 통장에는 1,332만 원이 남았습니다. 아내는 퇴원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비 부담됐죠?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우리 통장에 돈 있잖아. 거짓말이었습니다. 2024년 여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은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나 결혼하려고. 예상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벌써? 연애한 지 얼마나 됐다고. 1년 넘었어요. 결혼 준비 슬슬 하려고요. 축하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결혼 자금. 큰딸 결혼할 때 저희 부부가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작은 딸도 당연히 비슷한 금액을 기대할 겁니다. 제 통장에는 1,3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작은 애 결혼 자금. 우리 공동 계좌에서 내면 안 될까? 아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당신 통장에 돈 있잖아요. 큰애 때도 반반 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 있어요? 아니, 그게 설마 돈 어디 쓴 거 아니죠?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말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요. 무슨 고민 있어요? 저는 매번 아니야, 괜찮아 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통장 좀 보여줄래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요. 우리 노후 자금 계산 좀 해보려고. 저는 핑계를 댔습니다. 나중에 보여줄게. 왜 나중에요? 지금 보여주면 안 돼요?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뭐 숨기는 거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요? 저는 그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후로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아내는 말수가 줄었고 저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2024년 9월 작은 딸의 결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12월 초 그때까지 결혼 자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지금 제 통장 잔액 1284만 원. 9월부터 12월까지 48만 원씩 4번 보내면 192만 원. 남는 돈 1092만 원. 3천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송금을 멈추거나 아내에게 사실을 말하거나.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편지가 또 한 통 왔습니다. 7년 만에. 발신인은 정미선.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뜯었습니다. 이종현 씨, 7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아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도 다니고 연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사실 저는 2019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당신은 계속 보내셨죠. 왜 그러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괜찮습니다. 아이도 당신에 대해 모르는 채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부디 당신의 가족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편지 끝에는 사진 한 장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정장 입은 젊은 남자. 웃고 있는 얼굴. 제 아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무엇을 해왔는지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저는 7년 동안 돈만 보냈을 뿐입니다.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달 48만 원만 보냈을 뿐입니다. 그게 아버지 노릇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송금을 멈추자. 그리고 아내에게 말하자. 2024년 10월 23일. 저는 송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7년 만에 처음. 그날 밤 저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아내는 저를 봤습니다. 뭔데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 숨긴 게 있어. 아내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1992년 부산 출장. 정미선이라는 여자. 그날 밤의 실수. 그리고 2017년에 온 편지. 제가 알게 된 아들의 존재. 7년 동안 매달 48만 원씩 보낸 이야기.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만 봤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장을 안 보여준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몰라.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얼굴은요? 사진으로만 봤어. 목소리는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아내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7년 동안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 목소리도 못 들어본 아이에게 돈만 보낸 거네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아내는 또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바보예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울고 있어 계속 오전 1138습니다. 돈을 보내는 게 아버지 노릇인 줄 알았어요? 그건 책임이 아니라 그냥 면죄부예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내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돈만 보냈잖아요. 그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을 알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모를 거야. 그럼 당신은 그 아이에게 영혼이 없는 사람인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왜 7년 동안이나 그 짓을 한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몰라. 그냥 멈출 수가 없었어.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용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 말에 저는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나왔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작은 애 결혼 자금 공동 계좌에서 낼게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작은 애한테까지 피해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는 다시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통장은 같이 관리할 거예요. 더 이상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그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작은 딸이 결혼했습니다. 예식장에서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앞에 있는 딸만 바라봤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제 통장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송금 내역은 2024년 9월 23일. 그 후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창을 닫았습니다.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느 날 편지가 또 한 통 왔습니다. 발신인 정미선. 이번에는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송금이 멈춘 걸 보니 제 마지막 편지를 받으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서로의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편지 끝에는 사진 한 장이 또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 제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내도 한참 동안 사진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생겼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러게.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후회돼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후회돼. 뭐가요? 돈만 보낸 거. 한 번이라도 전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을 했어야 하는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당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아이와 그 아이 엄마에게도 선택권이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모르는 채로 사는 게 그 아이에게는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가? 아내는 사진을 제게 돌려줬습니다. 이제 보내주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그 아이를요? 이제 당신 마음속에서도 보내줘요. 그 아이는 당신 없이도 잘 살고 있잖아요. 저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편지와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그 서랍을 열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 정리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7년 동안 매달 48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었는지 잘못된 일이었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돈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책임이란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고 마주보는 용기이고 진심 어린 대화라는 것.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시간을 쓰려 합니다. 아내에게, 딸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숨기는 것보다 말하는 게 낫습니다. 피하는 것보다 마주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걸 7년이라는 시간과 4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배웠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보다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64살 이종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7년 동안 숨겨온 통장 속 이야기입니다.